나는 한때 도시에서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지인의 배신으로 사업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숲속의 낡은 주택에 도착했다. 이사를 왔다기보다는 도망쳐 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금쯤 투자자들은 나를 잡아먹을 듯이 쫓고 있겠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작은 방에 들어가 짐가방을 던졌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처음 이곳을 소개받았을 때 분명히 단층 주택이라고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지하로 이어지는 문이 하나 있었다. 지하실 얘긴 못 들었었는데 지하실이 있었나? 호기심에 문을 열고 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텅 빈 지하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지하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책상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종이 쪽지가 한 장이 있었다. 판매하길 원하는 물건을 올려놓으세요. 이 쪽지는 전에 살던 집주인이 놓고 간 건가? 쪽지의 내용이 기묘했지만 나는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며 지금 내 유일한 재산인 액정이 깨지고 고장난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 1층으로 향했다. 박살나고 고장난 핸드폰을 사는 바보가 있을까?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허름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싸늘한 공기가 스며들었고 낡은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퍼졌다. 몸을 웅크린 채 몇 시간쯤 지났을까?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떴다. 이 집에 누군가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확인은 해야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주변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달라진 점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 둔 핸드폰이 사라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책상에는 작은 돌멩이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집어들었다. 유용한 물질을 모아놓은 오브젝트를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좋은 물건이 있다면 또 거래하고 싶어요. 나는 손을 뻗어 책상 위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루빈가? 붉은 빛이 감도는 돌덩이를 살펴보았다. 보석인지 그냥 예쁜 돌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가 핸드폰을 가져가고 이 돌멩이를 놓고 간 것이다. 일단 챙겨두자. 핸드폰을 팔아서 번 돈이나 다름없으니까. 나는 돌덩이를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나는 돌덩이를 팔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다. 낯선 자동차 소리가 집 앞에서 울려 퍼졌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투자자들이 나를 찾은 건가? 나는 곧바로 지하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위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 돈 50억을 날리고 도망친 놈이 이 집에 숨어 있다고?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한 발소리들이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결국 지하실에 숨어있던 나는 투자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살려주세요. 저도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해버렸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 거친 손이 내 멱살을 움켜쥐었다. 투자자들의 욕설과 함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숨이 막히고 속이 뒤틀려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내 주머니에 있던 붉은색 돌덩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나를 쥐고 흔들던 손길이 멈췄다. 투자자들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돌덩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놀람과 욕심이 서렸다.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나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지하실 책상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가고 대신 새로운 물건을 놔두더군요. 투자자들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헛소리 아니야?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물물 교환 같은 거래를 해? 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책상에 앉아서 밤까지 상인을 기다리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거래를 하면 이런 돌덩이를 받을 수 있죠. 내 말을 들은 투자자들의 눈빛이 변했다. 거짓말이면 넌 죽는다. 그들은 붉은 돌덩이를 빼앗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거 스케르슨 충분히 나가겠는데? 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크기라고. 말도 안 돼. 이런 물건을 가진 사람은 보통 상인이 아니야. 그들의 얼굴엔 욕망과 흥분이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1층으로 끌려갔다. 몸이 의자에 묶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제 내가 필요 없다는 것. 그 돌덩이가 뭐길래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지? 밤이 되자 나를 찾아온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들뜬 표정으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의자에 묶인 채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처음엔 흥분에 찬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어느 순간 목소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저길 봐, 갑자기 벽에 구멍이 생겼어. 응? 저게 뭐야?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었다. 지하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건 분명히 지하실에서 무언가가 벌어진 것이다. 나는 급하게 손을 움직였다. 밧줄이 미세하게 느슨해졌고 몇 번을 반복한 끝에 밧줄이 풀렸다. 나는 의자에서 벗어나 곧장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었고 어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지하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니. 그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책상 위로 향했다. 거기엔 깨끗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전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한 빛의 붉은 돌덩이가 놓여져 있었다. 나는 손끝을 떨며 천천히 종이를 읽기 시작했다. 새로운 식재료를 구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런데 이번 식재료는 좀 질기네요. 앞으로도 좋은 거래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한다. 우리 탐험대는 북극해를 탐사하기 위해 증기범선을 타고 항해 중이다. 혹독한 날씨를 견디며 나아간 끝에 마침내 첫 번째 목적지 근방에 도착했다. 빙하를 부수고 길을 뚫어라. 나의 명령이 떨어지자 탐험대원들이 배에서 내려 빙하를 깨기 시작했다. 얼음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사이로 한 대원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함장님, 빙하 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곧장 배에서 내려 대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건 코끼리인가? 빙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림자는 거대했고 마치 코끼리를 닮은 형상이었다. 책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이건 신생 때에 살았던 매머드의 사체다.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을 돌아다녔겠지. 연구대원들은 매머드의 보존 상태가 좋다며 연구를 위해 가져가자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빙하째로 배에 싣는다 해도 결국 녹아내려 부패할 겁니다. 지금은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기록해두고 나중을 기약하죠. 내게 탐사비를 투자한 이들은 두 가지를 요구했다.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북극해를 탐사할 것, 의심스러운 장소를 발견하면 조사하고 증거를 남길 것. 그들은 탐사보다도 증거를 남기는 것을 더 강조했다. 나는 막대한 자금을 받은 만큼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지도에는 2개의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제 막 첫 번째 지점에 도착했다. 함장님, 빙하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뭘 하는 거지? 눈앞의 광경은 믿기 어려웠다. 곧 텐트로 향했던 통역사가 돌아왔다. 함장님, 저들은 이 지역 원주민들입니다.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군. 나는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려 했지만 그들은 어느새 배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원주민들을 모두 생포해라. 그들의 대장을 직접 만나보겠다. 다행스럽게도 원주민들은 우리와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순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나는 어렵지 않게 원주민들의 대장과 만나 마주 앉았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원주민 대장은 간절하게 우리가 돌아가길 요청했으나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위험한 일은 없을 거요. 우리는 단지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을 조사하고 기록을 남긴 후 떠날 뿐입니다. 원주민 대장은 깊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탐사가 끝나면 저를 이곳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나는 원주민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배에 올라탄 그는 조용히 예언을 읊었다. 거대한 태양이 이 땅에 드리워지면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나 이 땅을 뒤덮는다. 나는 인간 문명이 미지의 세계에 닿으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내 해석을 들은 원주민 대장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해석이 맞다면 차라리 다행일 겁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지점 근처에 도착했다. 함장님, 전방에 거대한 얼음 동굴이 보입니다. 망글 보던 대원의 외침에 나는 탐험대 전원에게 무장을 지시했다. 의심스러운 장소를 조사해야겠군. 동굴에 가길 불안해하는 원주민 대장을 설득한 후 우리는 일부 대원만 배에 남기고 동굴로 향했다. 동굴 입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나는 선발대를 보내 동굴 내부를 조사하게 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생각보다 깊군. 동굴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어딘가 바깥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거대한 공동. 이런 곳이 있다니. 우리는 천장이 뚫린 공동에서 거대한 빙하를 발견했다. 빙하의 근처에 선발대로 들어갔던 대원들이 겁에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다행히 선발대가 죽진 않았군. 거대한 빙하는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존재해온 듯했다. 원주민 대장은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눈동자가 공포에 질린 채 떨리더니 결국 그는 균형을 잃고 제자리에서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리고 곧 격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게 파도예요. 이 땅을 뒤덮을 파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끼며 빙하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형태를 정확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무언가가 갇혀 있었다. 압도적인 존재감.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경악의 외침. 연구대원조차도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건 고생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정확히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길 보세요. 다른 연구대원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빙하 위쪽을 가리켰다. 빙하의 일부가 녹아내린 틈에서 불길한 촉수가 꿈틀거리며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다. 공기를 가르며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빙하 속 생물체가 살아있어. 도망쳐야 해. 공포에 질린 탐험대원들이 혼비백산하며 동굴 밖으로 내달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 원주민 대장을 부축했다.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그러나 그는 내 손을 붙잡은 채 두려움에 찬 눈으로 중얼거렸다. 태양이 뜨거워져서 천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빙하가 녹으면 저것이 깨어나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거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빙하 속에서 드러난 기괴한 형체를 빠르게 스케치했다. 이 괴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것이 깨어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몇 달 후 나는 투자자들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 괴물이 빙에서 완전히 녹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투자자 중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알겠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사진을 넘겨주고 그만 가보시오. 말과 동시에 한 명이 조용히 내 품속에 두툼한 봉투를 밀어넣었다. 나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봉투를 쥔 채 회의실을 나섰다. 투자자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겠지. 어느 날 밤 귓가를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저게 뭐야? 도망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서늘한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투자자들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거대한 그림자가 도시 위를 드리웠다. 그것은 서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무력하게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태양이 이 땅에 들어와주면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나 이 땅을 뒤덮는다. 넌 우리 가문의 수치다. 눈앞에서 희번뜩거리는 안광.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내 친할아버지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퇴마력을 이어온 퇴마사의 후예라고 한다. 판타지 세계도 아니고 21세기의 퇴마사라니. 할아버지 댁에 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나에게 퇴마력이 없다는 걸 한탄했다. 네 애비도 작게나마 퇴마력이 있어서 잡귀 정도는 쫓을 수 있는데 근데 왜 넌 퇴마력이 전혀 없는 거냐? 허! 성인이 된 지금도 변함없는 할아버지의 푸념이 들려오자 나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저 대신 할아버지가 퇴마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끼! 이놈! 이번에는 반드시 내 몸에 숨어있는 퇴마력을 깨워주마! 따라와!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의 방이라는 방 안에 나를 잠시 가두곤 했는데 딱히 특별한 일은 없었다. 별 생각 없이 할아버지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발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내가 극심한 통증으로 자리에 주저앉자 할아버지는 혀를 찼다. 쯧쯧쯧 젊은 놈이 벌써부터 엄살이야? 얼른 일어나지 못해? 최근에 엄지발톱이 따끔거려서 발톱을 잘라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엄지발가락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게 내성 발톱이라는 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발바닥에 가시라도 박혔나? 빨리 안 따라올 거냐? 할아버지의 호통에 나는 이를 악물고 절뚝이며 따라갔다. 부어오른 엄지발가락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나는 곧 할아버지의 안내에 따라 귀신의 방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장롱을 뒤적였고 곧 봉인이 단단히 감겨있는 항아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옆마을 환경감한테 사온 건데 이 안에 진짜 귀신이 들어있다. 네네, 아주 무서운 귀신이 들어있겠죠. 시끄러워! 이 귀신을 네가 무조건 퇴치해라! 할아버지는 항아리의 봉인을 뜯고 나서 밖으로 나갔고 나는 한숨을 내쉬며 항아리를 들여다봤다. 항아리 안쪽은 비어있었다. 아니 요즘 시대에 항아리에 귀신을 넣어서 판다고? 웃기지도 않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대로 뒷걸음질치다 넘어졌다. 귀신의 푸석푸석한 손톱이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다. 다가오지 마.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손자야, 그냥 내가 퇴마를 하마. 할아버지는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귀신을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다. 귀신은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며 피하더니 할아버지를 힘껏 내동댕이 쳤다. 늙은이가 기운도 좋군. 히히히히. 나는 할아버지의 분한 표정을 보고 속으로 아주 통쾌했다.
그때 귀신이 다시 내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귀신의 얼굴은 전보다 더욱 기괴하게 변해 있었다. 이젠 젊은 놈 내 차례다. 히히히히. 귀신의 창백한 손이 내 발을 움켜쥐었다. 엄지발가락이 찢어지는 듯한 극한의 통증,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 신경을 타고 온몸으로 번졌다. 마치 발톱이 발가락을 뚫고 튀어나오는 느낌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번개같이 뻗은 주먹이 귀신의 얼굴을 직격했다.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먼지처럼 사라졌다. 나는 헐떡이며 퉁퉁 부어오른 발을 붙잡았다.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할아버지는 근엄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흠흠, 우리 집안의 퇴마력이 제대로 전승되고 있었군. 크하하하. 그날 이후 할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눈빛도 말투도 행동도. 솔직히 좀 웃기긴 하다. 손자야, 과일 더 갖다 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지금은 치료된 발을 내려다보았다. 내성 발톱의 고통이 귀신보다 무섭다. 우리 고생물 연구팀은 발트해 연안에서 호박을 채집하고 있었다. 호박 속에는 과거의 DNA 정보와 대기 성분이 남아있어 연구 가치가 크다. 그러나 우리 연구팀이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호박이 아니었다. 공룡의 멸종 원인을 밝혀낼 단서,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우리는 공룡 멸종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며칠째 거친 바닷바람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연구원이 외쳤다. 김 박사님, 저쪽 해변에서 거대한 호박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연구팀원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고 해변에 떠밀려온 호박과 호박 속에 비치는 생명체의 그림자를 보았다. 저건 완보동물인가? 크기가 크군. 나는 호박 속에 갇혀있는 생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완보동물과 닮았지만 어딘가 달랐다. 연구원이 침을 삼키며 말했다. 완보동물의 일종으로 보이지만 크기와 형태가 기존과는 다릅니다. 연구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완보동물은 유전자 수평 이동이 가능한 생물이다. 박테리아나 균의 DNA를 자신의 유전체에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나는 호박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호박 속엔 베네티테스의 흔적도 보이는군. 이 호박으로 연구를 진행해보지. 그렇게 우리는 호박을 챙겨 연구소로 가져왔다. 2주 후 나는 연구실에서 호박을 바라보았다. 호박 내부의 완보동물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곧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때 연구원이 다급하게 서류를 들고 연구실로 들어왔다. 김 박사님, 호박의 연대를 측정해보니 백악기 말기 공룡 멸종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는 서류를 확인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좋아, 이제 이 완보동물을 분석해서 당시의 환경을 연구하면 되겠군. 그러나 연구원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ATP 분석 결과 완보동물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6,600만 년 전의 생명체가 아직 살아있다고? 완보동물이 생명력이 강하다 해도 이건 불가능한 수준일 텐데 연구원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이 생물이 어떤 박테리아나 균을 지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연구원이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건 과거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나는 짧은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다. 밀폐된 격리실을 만들어 연구하면 될 걸세. 당장 준비하게. 연구원은 망설였지만 결국 내 지시를 따랐다. 몇 주 후 완벽한 밀폐 격리실이 구축되었고 레이저를 이용해 호박을 신중하게 절단하기 시작했다. 수십 시간이 지나 마침내 완보동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투명한 격리실 속 완보동물은 느리게 꿈틀거렸다. 나는 흥분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이 생물을 연구하면 공룡 멸종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다. 그러나 며칠 후 연구원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김 박사님, 완보동물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라 대답하기도 전에 연구원은 숨을 가다듬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피부 조직에서 다량의 이리듐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리듐은 소행성에서 주로 발견되는 원소였다. 설마 이 생물은 소행성과 함께 지구에 온 건가? 나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넘기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었다. 완보동물의 DNA 중 45%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외계 환경에 영향을 받은 유전자라면 외계 환경도 알 수 있을지도? 연구원은 다급하게 내 말을 끊었다. 김 박사님, 이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구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위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엄청난 기회야. 그 순간 또 다른 연구원이 헐떡이며 뛰어왔다.
박사님, 완보동물이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격리실이 깨질 것 같습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연구실 문을 열자 나는 얼어붙었다. 밀폐 격리실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고 연구실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완보동물도 연구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일단 완보동물을 찾아 격리하는 게 우선이네. 김 박사님, 옥상으로 통하는 배기 통로에 점액질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서둘러 연구원들과 함께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서 완보동물은 생명을 다한 듯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완보동물의 등에서 거대한 검붉은 꽃봉오리가 뒤틀리듯 꿈틀거리며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저건 뭐지? 연구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저걸 당장 태워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바이러스나 포자가 퍼지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연구원은 주머니에서 비닐을 꺼내 꽃봉오리를 감싸려 했다. 그 순간 꽃봉오리가 활짝 열렸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연구원은 온몸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피부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는 발작하듯 몸부림치며 얼굴을 긁어 피범벅이 되더니 격렬한 경련 끝에 숨이 멎었다. 나는 몸서리를 치며 다른 연구원의 어깨를 붙잡았다. 밑으로 도망쳐. 포자에 닿으면 죽는다. 나와 연구원은 급히 옥상에서 도망쳤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계단을 내려왔을 때 왼팔을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네. 자, 자네는 괜찮은가? 함께 도망친 연구원의 상태를 확인하자 연구원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연구원의 얼굴에는 소름 끼치는 꽃봉오리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곧 경련을 일으키더니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미친 듯이 건물 밖을 향해 도망쳤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끔찍한 재앙을 풀어준 꼴이 되었구나. 지금이라도 이 식물이 퍼져나가기 전에 이 일대를 불태워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내 시야는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자취 5일차에 접어든 풋풋한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나 자취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새도 없이 꼭두 새벽부터 어머니가 찾아오셨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걱정하면 계속 찾아오실 테니 오늘은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취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집에서 나와서 사니까 좋아?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간단하게 아침 해줄 테니까 식탁에 앉아 있어. 나는 후라이팬을 꺼내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를 준비했다. 식탁에 빵과 계란 후라이를 차려놓고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자취하니까 신경 쓸 게 많긴 해도 재밌어. 어머니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지금은 혼자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먹어서 되겠어?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아침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해. 아침 식사는 금방 끝났다. 나는 사용한 접시들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그리고 순간 멈춰섰다. 오늘따라 설거지할 그릇이 많네. 싱크대에 가득 쌓인 그릇들. 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릇 개수를 세어보려다 멈췄다. 두 사람이 먹었으니 그릇이 많을 수도 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느 정도 설거지를 마쳤을 때 나는 벽시계를 보았다. 11시 30분.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벌써 11시가 넘었다고? 분명 아침을 먹고 바로 설거지를 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 소파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슬슬 점심 준비해야지. 엄마가 도와줄까?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내가 준비할 테니까 엄마는 쉬고 있어.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는 카레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카레는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 식사 후에도 든든할 거야. 나는 조용히 재료들을 꺼내 손질한 후 냄비에 넣고 볶았다. 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곧 모든 음식의 준비가 끝났고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어머니는 카레를 한 입 먹더니 미소를 지었다. 어머, 카레가 엄청 부드럽고 맛있다.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맛있지? 카레는 자신 있다고. 나는 갑자기 혹시나 싶어 벽시계를 보았다.
현재 시간 12시. 휴. 점심 먹고 식기를 정리한 후 조금만 쉬어야겠다. 나는 식사가 끝난 후 사용한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겼다. 하지만 싱크대 앞에 서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싱크대에는 아침보다 더 많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현실을 외면하듯 눈을 지금 감았다가 애써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두 사람이 먹었으니 당연히 설거지 양이 많은 거겠지. 나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한참을 식기들을 씻어내며 마침내 설거지를 마무리했다. 휴, 이제 좀 쉬자. 나는 쉬기 위해 소파로 걸어가던 중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사로잡혔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시간이 6시라고.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는 내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네. 나는 오랫동안 작은 소도시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경제 위기, 인구 감소, 바이러스, 호러나이트. 세상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지만 자극적인 소재는 점점 희소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사후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흥미없는 가십거리라 생각하며 채널을 돌렸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응시했다. 사후세계 흥미롭긴 한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나는 그저 흔한 미신 정도로 치부하며 뉴스를 계속 지켜보았다. 취재진은 급성 심장마비로 인해 임사 체험을 한 이모 씨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눈 밑에는 깊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사후세계는 존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후세계를 미리 보고 온 입장에서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를 해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곳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강한 흥미가 끌렸다. 사후세계가 생각만큼 평온한 곳은 아니었나 보군. 재밌네. 그날 밤 나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이모 씨의 소재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그의 집을 찾았다. 그는 현관 앞에서 나를 맞이했다.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 눈 밑은 더욱 짙어진 그림자를 띠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나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쪽에 놓인 스케치북에 시선을 빼앗겼다. 거칠게 그려진 형체들, 그리고 기괴한 형상의 실루엣. 나는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 그림 직접 그리신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본 걸 그려보려 했는데 막상 그려보니 어렵더라고요. 나는 이모 씨의 안내를 받아 소파에 앉았다. 최근에 심장마비를 겪으셔서 컨디션이 좋지 않으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하나도 빠짐없이 승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예,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만 지금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후세계의 존재가 알려지면 이모 씨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평온하고 안식이 있는 곳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후세계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곳을 본다면 누구도 감히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감싸는 눈부신 빛이 나타났고 저는 이끌리듯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어떤 우주였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다. 우주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우주와는 전혀 달랐어요. 거대한 고리 안에 수많은 행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몸은 그중 하나의 행성으로 이끌렸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맞나요? 예, 끝없는 초원은 없었지만 밝고 따뜻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죠. 그렇다면 사후세계는 평화로운 곳 아닌가요? 이모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고 눈빛이 흔들렸다. 중요한 건 제가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기자님, 한정된 공간에 영혼들이 끝없이 모인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 행성은 영혼들로 넘쳐나겠군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 행성에 모인 영혼들은 결국 재물이 됩니다. 재물? 믿을 수가 없군.
영혼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가 아닌가? 내가 멍하니 바라보자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믿기 어렵겠죠. 다른 기자님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들 촬영을 접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그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다. 저는 보았습니다. 우주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가 행성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요. 그것은 거대했고 끔찍했고 형언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존재를 본 영혼들은 눈에서 피를 흘렸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츠리며 몸서리를 쳤다. 제가 그 끔찍한 존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모 씨는 테이블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요? 영혼을 데리고 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승사자처럼 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저승사자는 아닙니다. 천사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존재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는 무언가죠. 그는 눈을 감고 말을 이어갔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존재가 우주로 영혼을 데려가 그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나는 이모 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본 건 정말 환상에 불과한 걸까? 내가 인터뷰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을 때 이모 씨가 갑자기 숨이 막힌 듯 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기자님!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떨렸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뉴스에 꼭 보도해야.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모 씨, 정신 차리세요. 그의 손끝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이내 차갑게 굳어버렸다. 나는 밖으로 나가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그러고는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 이모 씨의 시신을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이 이모 씨의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존재를 본 영혼들은 눈에서 피를 흘렸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이모 씨가 겪은 일이 전부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길까? 아니면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내 일이지만 그 진실이 세상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지도 몰라. 이번만큼은 진실을 알려선 안 된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사후세계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갈 것이라 믿었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던 이모 씨가 사망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광신도 집단을 이루어 종교시설과 국가시설들을 전부 불태우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체 인구수가 10% 감소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급감으로 국가 전반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캐토닉 대학 지질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이번 학기의 중요 과제는 자연 광물을 채취해 광물의 특성을 발표하는 것이었고, 나는 같은 전공이었던 여자친구와 함께 어떤 광물을 주제로 할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다. 광물이라고 하면 역시 금이 최고지. 요즘 시대에 금을 어디서 구해? 강에서 사금 채취를 하자고? 여자친구는 가방에서 낡은 지도를 꺼냈다. 지도에는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어제 골동품점에서 찾았는데 숨겨진 금광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래. 에이, 무슨 서부개척 시대의 고드러시도 아니고. 여자친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 지도의 표시를 보면 안데스 산맥에 가야 하는데 과제도 하면서 이번 기회에 둘이서 여행까지 하고 오면 어때?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70일째. 우리는 따끈따끈한 커플이었다. 나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안데스 산맥이 있는 남아메리카행 항공 티켓을 끊었다. 즐거운 여행. 이 아니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지.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남아메리카에 도착해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지도의 표시를 보면 차를 렌트해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와 나는 지프를 타고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향해 달렸다. 날이 저물고 있어서 오늘은 근처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산을 올라야겠는데? 나는 여자친구와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동했다. 마을은 을씨년스러웠다. 인기척이 거의 없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건물의 문이 삐걱거렸다.
여관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몰렸고 우리는 여관 주인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에 보는 여행객이군요. 무슨 일로 이 마을에 오셨죠? 나는 지도를 내밀며 금광에 대해 물었다. 여관 주인은 한참 지도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 위치는 저도 모르겠네요. 옛날에 금광이 있었다면 지금은 폐광이 되었을 겁니다. 나와 여자친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우리의 사정을 마저 들은 여관 주인은 지도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지도에 표시된 곳에 폐광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마을 상점에서 금 대신 리튬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관 주인이 말한 리튬도 발표 주제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상점에 가서 랜턴과 휴대용 곡괭이, 육포 등을 구입했다. 금을 반드시 찾겠어.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이 험해 몇 시간이나 헤매던 끝에 우리는 마침내 광산 입구를 발견했다. 입구는 덩굴과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이곳은 폐쇄된 흔적이 없네. 안내문조차 없고. 그러네.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 보자. 우리는 랜턴을 꺼내 광산에 들어갔다. 광산 내부의 갱도는 오래된 지지대가 벽과 천장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곳곳에 목재가 부식되어 있었다. 공기에는 습기와 녹슨 소의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우리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길고 텅 빈 갱도를 메아리 쳤다. 나는 틈틈이 가스 측정기를 꺼내 공기 상태를 확인했다.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는데 그때였다. 저길 봐. 여자친구가 흥분한 목소리로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작은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었다. 진짜 금이 있었잖아? 나와 여자친구는 금덩어리를 가방에 넣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나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광산은 채굴이 끝나지 않아서 폐광 처리가 되지 않은 걸까? 그런데 왜 이곳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때 앞서 걷던 여자친구가 벽에서 반짝이는 금을 발견하고 기쁜 듯 뛰어간다. 천천히 걸어가. 갱도에서는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나도 알아. 그런데 이 벽 좀 봐. 엄청 반짝여. 여자친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몇 걸음 더 뛰었고 순간 등 뒤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천천히 이쪽으로 와. 그러나 그 순간 땅이 흔들렸다.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바닥이 갈라졌고 나와 여자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다. 나는 흙더미에서 정신을 차렸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여자친구를 찾았고 가까운 흙더미에서 여자친구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긴 어디야? 지하 동굴인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가방도 잃어버렸고 핸드폰도 모두 박살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만 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출구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서두르자. 그러나 우리가 도달한 곳은 출구가 아니었다. 눈앞에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나와 여자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가 이곳에 있었구나. 우린 부자야. 황금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봐봐. 우리는 피로를 잊고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둘러봤다. 황금으로 장식된 건축물, 곳곳에 놓여있는 황금이 가득한 상자. 하지만 그 사이 곳곳에 흩어진 해골들이 묘한 위화감을 불러일으켰다. 해골들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도시의 비밀을 숨기고 있던 것 같았다. 해골 주변에 곡괭이가 굉장히 많네. 도시 중앙에 위치한 궁궐에 들어서자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나와 여자친구는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막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여자친구가 손을 입에 가져다 댄 채 뒷걸음질 쳤다. 이건 오래된 시신이 아니야. 시신은 부패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했다. 옆에는 아직도 녹슬지 않은 곡괭이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소름 돋는 현실을 깨달았다. 황금 도시 주변에 있는 수많은 통로들, 그건 곧 이곳으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왔었다는 뜻이야. 저 밖에 있던 해골들도 모두 금을 캐러 온 광부들이었어. 모두 이곳에서 갇힌 거야. 과거부터 금광을 찾던 수많은 광부들이 이 도시에 도착했으나 그들은 절대로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이 도시는 황금을 찾는 자들의 무덤이었다. 나와 여자친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 골동품점 주인이 지도에 표시된 그 지점이 숨겨진 금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던 거지? 혹시 이곳을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던 걸까? 나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았다.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간다면 최초로 엘도라도를 발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출구만 찾으면 저 황금들을 모두 차지할 수 있어. 출구만 찾으면 돼. 출구만. 나는 고양이 알레르기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피곤해지도록 퇴근하던 어느 날 나는 길 한가운데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오두아이. 오묘하고도 기묘한 매력을 가진 고양이였다. 그 신비로운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니 피해서 가야겠군. 내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고양이가 순식간에 나에게 매달렸다. 부드러운 털이 피부에 닿았고 작은 발톱이 옷을 움켜쥐었다. 나는 기겁했지만 알레르기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하네. 분명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렇게 나와 검은 고양이의 우연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직장 동료에게 검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검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핸드폰 속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직장 동료는 사진에 홀린 듯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직장 동료가 내게 말했다. 나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기로 했어. 검은 고양이의 매력이 이 정도였나?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검은 고양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또 다른 직장 동료가 SNS에 사진을 게시해보라고도 권유했지만 나는 SNS에 관심이 없어서 거절했다. 고양이 사진들은 SNS에 많을 텐데 굳이 내가 올릴 필요는 없겠지. 퇴근길 아파트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웃집 아저씨가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의 품에 있는 고양이의 눈동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오두아이. 그것은 분명 내 고양이였다. 문을 다 잠갔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온 거지? 이웃집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귀여운 고양이네요. 저도 고양이를 한번 키워볼까 해요.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양이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나간 거야? 고양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을 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퇴근할 때마다 현관 앞에는 항상 검은 고양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양이가 대체 어떻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걸까? 미스터리한 일이었지만 고양이는 얌전히 현관 앞에서만 앉아 있었고 나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고양이를 안고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의 품에는 또 다른 고양이가 있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새 동료들 대부분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묘한 불길함을 느꼈다. 왜 다들 갑자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거지? 혹시 검은 고양이 사진을 본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게 되는 건가? 나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직장 동료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SNS에서 오드와이 검은 고양이가 화제인데 알고 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응? 그게 무슨 설마? 나는 며칠 전 아파트 복도에서 고양이의 사진을 찍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SNS에 업로드 되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SNS 앱에 접속했다. 어렵지 않게 고양이 사진을 찾을 수 있었는데 역시나 나와 함께 지내는 그 검은 고양이였다. 해당 게시물의 좋아요 수와 공유 횟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었다. 설마 이 사진을 본 사람들 전부 고양이를 키우게 되는 건 아니겠지? 나는 식은땀을 닦으며 결심했다. 고양이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나는 퇴근 후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고 현관 앞에서 검은 고양이와 마주쳤다. 검은 고양이는 가만히 앉아 날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들어가자. 검은 고양이는 긴 울음소리를 내더니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 아스, 위험해. 나는 급히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검은 고양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고양이는 떠나버렸다. 나는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SNS에서 떠도는 오두아이 검은 고양이의 사진 한 장.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사진을 삭제하려 해도 이미 전 세계로 퍼져서 막을 방법은 없었다. 인류는 그렇게 검은 고양이의 사진에 홀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만은 변하지 않았다. 사진을 봐도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고양이를 키워보려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알레르기 증세가 너무 심했다. 눈이 붓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으며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고양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후 주변을 둘러보니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항상 고양이였다. 나는 대화에 끼어들 틈조차 없었다.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세상은 고양이 이야기뿐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만 혼자다. 나는 극심한 고립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사무치는 외로움에 나는 결국 도로를 내달렸다. 아, 나만 고양이가 없어. 저는 올해로 10살이고 아빠, 엄마와 함께 새 집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뒤로 아직 친구를 사귀지는 못했지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는데 앞마당에 뭔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영화에서 차원 포탈이라고 부르던 걸 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빠는 그것을 보고서는 얼굴이 심각해져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저와 엄마를 데리고 근처 모텔로 갔어요. 잠깐 여기서 머물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모텔 창문을 통해 우리 집이 있는 방향을 보았어요. 집 주변에는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 주변에 군인 아저씨가 많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왠지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군인들이 드론을 차원 포탈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걸 봤어요. 차원 포탈 안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케이크와 과자가 가득한 곳이거나 살아있는 장난감들이 넘쳐나는 곳일지도 몰라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며 상상에 빠져 있는데 드론 화면을 보고 있던 군인 아저씨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드론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밤이 되자 차원 포탈 주변을 돌아보는 연구원 복장을 입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 아저씨들은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다시 봐야겠어요. 다음 날 군인들이 몸에 줄을 묶고 차원 포탈 안으로 한 명씩 들어갔어요. 조금 기다렸더니 갑자기 줄이 팽팽해지면서 줄을 묶어놓았던 자동차가 순식간에 차원 포탈로 굴러갔어요. 아마 힘이 센 장난감이 줄을 당겨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차원 포탈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들 신나게 놀고 있을까요? 차원 포탈을 보고 있는 것도 점점 지루해져서 저는 만화를 보기로 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켜자 모든 채널에서 지루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차원 포탈이 출현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차원 포탈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지루한 뉴스만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는 임시 휴교를 했대요. 심심해. 저는 엄마 몰래 모텔 밖으로 나가서 차원 포탈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차원 포탈 주변에는 탱크와 헬리콥터도 있었고 군인 아저씨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차원 포탈에 가까이 다가갔고 제 키가 작아서 그런지 어른들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차원 포탈은 알록달록하게 물결치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예뻤어요. 와, 정말 예쁘다. 뒤늦게 저를 발견한 사람이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천천히 포탈 안으로 들어갔어요. 눈부셔. 포탈 안은 맑은 하늘과 넓은 초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니콘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곳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유니콘 중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렇게 저는 유니콘과 함께 초원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어요. 한참을 놀다 보니 배가 고파졌고 유니콘들에게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유니콘들은 아쉬워하며 머뭇거렸지만 곧 차원 포탈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유니콘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포탈을 타고 돌아왔어요. 포탈에서 나오자 주변에 있던 기자들과 군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도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엄마가 정말 걱정했잖니.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엄마 품에 안겨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포탈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돌아온 거지?
포탈 안에는 무서운 괴물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이었나요? 포탈 밖으로 괴물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포탈 안에는 유니콘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놀았어요.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제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유니콘이 포탈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저를 따라왔나 봐요. 유니콘이 포탈 밖으로 걸어 나오자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마 유니콘을 처음 봐서 그런 거겠죠? 제 친구 유니콘이에요.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자 사방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도망갔어요. 그중 누군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그건 유니콘이 아니야. 엄마도 저를 두고 놀라서 도망쳤어요. 저를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유니콘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니콘을 위로해줬어요. 사람들이 너를 싫어해도 나는 너의 친구야. (1977년 9월 5일)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다. 그리고 2013년 마침내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에 진입했다. 지금은 그저 희미한 신호만이 존재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보이저 1호의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발전기의 수명이 다한 건가? 연구원은 마지막 신호가 끊긴 지 5일이 지났다고 말했다. 나는 상급 부서에 전화해 보이저 1호의 수명이 다했다고 말했다. 이제 보이저 1호의 위대한 항해도 끝났군요. 전원이 꺼졌다 해도 보이저호는 여전히 우주를 항해할 겁니다. 상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측한 듯 놀라움 없이 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이저 1호가 다시 우리를 부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보이저호의 마지막 신호는 뱀주인자리 부근 지구로부터 약 250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감지됐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주는 정말 상상조차 닿지 않는 곳이군. 그로부터 2주가 흐른 어느 날 연구원이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달려왔다. 팀장님, 보이저 1호의 전원이 재개됐습니다. 그의 손에는 급히 출력된 신호 데이터가 들려 있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두 눈으로 확인했다. 확실히 그것은 보이저 1호의 신호였다. 말도 안 돼. 이건 발전기가 다시 가동 중이라는 뜻이잖아. 연구원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게다가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약 200억 킬로미터 지점입니다. 방향을 바꿨다고? 우주에서 누군가 보이저호를 발견했고 전원을 작동시킨 게 분명하다. 나는 즉시 보이저에 탑재된 골든 레코드의 상태를 확인하라 지시했고 곧이어 창백한 얼굴의 연구원이 나타났다. 골든 레코드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지구의 수많은 정보를 담은 그 황금판은 우리의 손을 떠나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 누군가가 보이저를 발견한 거야. 그럴 수가. 외계 문명이 보이저호를 발견했을까요? 내 머릿속엔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던 가설 하나가 떠올랐다. 어둠의 숲 가설. 적대적인 문명이 존재할 때 은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침묵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골든 레코드라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어떤 문명에게 닿았다. 그때였다. 모든 감시 장비에서 동시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지구 상공에 미확인 거대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보이저 1호의 위치가 지구와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 넘어 이해 불가능한 구조체였다. 나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대한 구조체를 보며 생각했다. 이 거대한 크기의 구조체가 워프하듯 지구에 나타났다. 이 문명은 최소한 카다셰프 3단계, 은하급 이상의 수준을 가진 것 같군. 전 세계의 모든 영상과 오디오 채널이 끊기며 낯선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성을 가진 문명을 처음 마주했다. 압도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성을 가진 문명이 이 넓은 우주에 단 둘뿐이라는 건가? 현 우주는 곧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한다.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다. 우주는 정지할 것이다. 나는 외계 문명의 말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해 우주의 모든 활동성이 멈춘다는 건가? 그들의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주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존재의 책임감을 갖고 우주의 경계를 향해 갈 것이다. 그 너머로 나아가 무질서를 바로잡겠다. 자신들이 우월한 문명이니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우주의 경계엔
그 바깥으로 나가겠다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잠깐, 설마 지금 우주 바깥으로 통하는 구멍을 뚫겠다는 소린가? 그들은 질서와 법칙이 지배하는 이 우주를 떠나 무엇이 있을지조차 모르는 우주의 외부로 향하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경계를 벗어나겠다. 우주의 법칙을 초월한 존재가 되겠다.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짓을?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켰다. 구조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떠났다. 아무런 설명도 협의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외계 문명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지구에 깊은 공포를 남겼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들이 남긴 의문만을 붙들고 회의를 반복했다. 한 과학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처음 만난 지성이 있는 문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조용히 회의를 듣기만 하던 나이든 과학자가 침묵을 깼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습니다. 엔트로피의 비정상적 증가는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갑자기 파괴될 정도의 사건이 있어야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고등 문명이 갑자기 파괴되면 엔트로피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고등 외계 문명들이 파괴됐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적대적인 외계 문명이 파괴했다고 보는 수밖에. 그렇다면 지구를 방문했던 외계 문명은 적대적인 문명이었을까요? 그럴지도요. 우리가 너무 하찮게 느껴져서 살려준 것일지도 모르죠. 차갑고 현실적인 진단이었다. 나는 속으로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외계 문명은 우리와 교류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지. 그저 선언 같은 말만 남기고 사라진 걸 보면 우리를 제대로 된 문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때 다시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외계 문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우주 외부로 진입했다. 우주의 외부는 그들의 음성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다. 이곳엔 법칙도 구조도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우주에 스며들고 있다. 멈출 수 없다. 불길한 노이즈와 함께 목소리는 사라졌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사색이 되었고 나이 많은 과학자가 다급하게 말했다. 우주의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의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존재의 모든 특성을 부정하는 어떤 개념이나 상태를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질서와 구조를 완전히 부정하는 개념이랄까요. 모든 걸 부정하는 개념이 우주에 스며들었다면 우주의 법칙과 구조가 전부 무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우주의 멸망은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너나 할 것 없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 절망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나에게 한 연구원이 다급히 다가왔다. 팀장님, 관측 중이던 은하들의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의 영역이 실제로 우주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씩 부정당해 지워지고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극한의 공포와 절망이 온몸을 덮쳤다. 정신 나간 외계 종족 하나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죽게 생겼...